68쪽 보세요. 68쪽 조합원.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누가 됩니까?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자,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임원. 우리 임원이 누구죠? 조합장, 이사, 감사. 자, 조합장, 이사, 감사. 이들을 임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임원이 되려면 일단 조합원이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임원은 누구다고요? 조합장, 이사, 감사. 그리고 임원은 조합원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조합원은 아까 누구였죠? 토지 소유자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여야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조합원이어야 임원이 될 수 있어요. 결국 토지 소유자이어야 임원이 될 수 있다. 맞죠? 자, 다시 토지 소유자이어야 조합원이 되고 조합원이어야 임원이 되죠. 결국 토지 소유자이어야 임원이 될 수 있다. 자, 그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이어야 임원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조합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돼요. 그런데 의결권 없는 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다. 틀렸죠? 자, 그래서 의결권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제한 능력자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결국 그 의결권 가진 조합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야 임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한 능력자 같은 사람, 의결권 없는 사람은 조합원이긴 하지만 토지 소유자면 조합원은 되지만 의결권이 없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 토지 소유자, 자, 토지 제한 능력자는 의결권 없는 사람은 소유자라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임원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이 부분에서 맞는 걸로 2번, 틀린 걸로 2번. 자, 임원은 중요합니다. 조합의 임원을 뽑아놓으면 그 임원들이 중요한 결정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임원은 반드시 조합원 전원이 다 모인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자, 그럼 요거 잠깐 보고 보세요. 총회가 조합원 전원이 늘 자주 모일 수는 없죠. 그래서 좀 덜 중요한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조합원들 가운데 대의원을 뽑아요. 그럼 덜 중요한 거는 대의원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조합원 전원이 다 모이는 총회에서는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좀 덜 중요한 거는 대의원에서 맡길 수 있다. 근데 임원 선임은 중요한 겁니까? 덜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임원 선임은 반드시 총회에서만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의원에서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잠깐 보세요. 임원은 조합의 다른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조합장 하면서 감사를 겸하고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겸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이사는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맞아요? 맞죠? 이사도 임원이고 조합장도 임원이죠. 겸할 수 없다면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임원 가운데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사무를 총괄합니다. 자, 교재는 잠시 두고 여기 먼저 보세요. 그리고 조합장은 총회, 대의원 내 이사회 의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소송. 이래서 조합장하고 조합하고 계약소송. 근데 조합을 위한 게 아니고 조합장을 위한 겁니다. 그럼 조합장하고 조합하고 계약소송. 또 이사하고 조합하고 계약소송.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근데 아래 위로 봐요. 아까 위에 조합을 대표하는 건 누구였죠? 조합장. 근데 여기 조합을 대표 나오지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고 조합장 또는 이사의 조합과의 계약소송이죠. 이건 누가? 감사. 그 아래 위로 두 개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냥 조합을 대표하는 건 조합장이고, 조합장 이사하고 조합하고 계약소송하는 건 누가? 감사. 자, 그러면 이 경우에 감사가 해야 되지 조합장이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나요. 이사하고 조합하고 계약소송은 조합장이 대표한다. 이러면 틀리죠? 이사하고 조합은 누구? 감사. 조합장하고 조합하고도 감사. 이런 거 나오는 감사고, 그냥 조합 대표하는 건 조합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나오다 보니까 틀릴 사람 없으니까요. 또 34회 때는
조합장 이사의 조합과의 계약 소송은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 틀렸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더라. 자, 한번 교재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 조합장, 조합을 대표. 또 오른쪽에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의장. 그 다음에 3번 이사, 4번 감사. 이거는 뭐 볼 필요 없고 넘어가고. 자, 그럼 맨 밑에 가봐요. 임원 결격 사유.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임원이 될 수 없다. 자, 우리 중개사법에 중개업자 결격 사유 공부하죠, 그죠? 그거 알면 되지. 중개업자가 뭐 임원 결격 사유까지 해야 되냐? 자, 그럼 임원 결격 사유 되면 임원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뒷장 잠깐 넘겨보시면요. 69쪽에 1번부터 4번까지 이게 바로 임원 결격 사유입니다. 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제한능력자죠. 그럼 미성년자 줄 훔쳐봐요. 미성년자 옆으로 화살표고 조합원이, 자, 미성년자 옆으로 화살표고 임원이 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미성년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맞아요? 맞죠? 그럼 밑에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 X. 지금 이건 임원 결격 사유죠. 조합원 결격 사유가 아니죠. 자, 도시개발구역안에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입니다. 그 미성년자가 자기가 토지 소유자니까 조합원은 될 수 있죠. 단지 임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 미성년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하면 틀렸다. 임원이 될 수 없다 맞다. 예, 근데 속지 말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 3, 4에 뭐 복권되지 아니한 자, 2년 지나지 않은 자 이런 거는 지금 신경 쓸 필요 없고요. 6번 갑니다. 임원은 그 조합에 다른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 없고요, 동그라. 그럼 예를 들어서 밑에 적어봐요. 조합장과 이사는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조합장도 임원이고 이사도 임원이잖아요, 그죠? 겸할 수 없다. 시험 나왔어요. 자, 7번.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 누가? 감사, 동그라미.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 밑에다가 조합장 X. 또 이사 X. 어쨌든 간에 조합장하고 조합하고 계약 소송하면 이사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누구죠? 감사. 자, 다음 6번 총회입니다.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의사결정기구 할 때 의결, 동그라미. 최고 의결기구. 조합의 가장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가 총회입니다. 총회는, 자, 밑에다 적어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 조합원 전원이 다 모여야 그게 총회입니다. 이번에 보면 총회 정권사항 했는데, 이건 문제를 잘못 따랐어요. 정권사항이 아니고 의결사항입니다. 정권을 지우고 의결, 총회 의결사항. 아래 1번부터 11번까지는 총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럼 정권사항이라는 건 대의원회가 할 수 없고 총회만 할 수 있는 걸 정권사항이라 그래요. 그럼 정권사항은 어떤 거냐? 자, 1번에 정관 변경 줄치고 정 동그라미. 2번에 개발계획 실시계획 할 때 개실 동그라미. 자, 그럼 6번에 환지계획 할 때 환 동그라미. 9번에 임원 선임할 때 임 동그라미. 임원 선임 옆에 갈로하고 적어봐요. 옆에다가 조합장 이사 감사라고 적어요.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10번에 조합의 합병 예산 줄 치고 조 동그라미. 그럼 좀 전에 동그라미 한 거 있죠? 그걸 싹 묶어가지고 앞에다가 총회 정권사항 이렇게 적었어요. 응? 좀 전에 동그라미 한 거, 그게 바로 총회만 할 수 있고, 총회 정권사항. 밑에 가려고 대의원회 X, 대의원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럼 1번부터 11번까지는 전부 다 총회가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중에 아까 동그라미 한 거 있죠? 그거는 총회만 할 수 있다. 대의원회 할 수 없고 총회만 할 수 있다. 총회는 전부 다 할 수 있고, 그 중에 동그라미 한 거는 총회만 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대의원회에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 임원 선임, 정관 변경, 조합 합병 예산.
이게 총회 정권상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없는 사항. 시험에 이렇게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외울까? 계실환 임정조. 자, 그러면 아까 묶어가지고 총회 정권사항 적으면 밑에다가 적어봐요. 계실환 임정조 이렇게 썼어요. 계실환 임정조. 아까 총회 정권사항이라고 적은 거 있죠? 바로 밑에다가 계실환 임정조 6자 적어요. 요거 6개는 총회만 할 수 있다. 대의원에 못 맡긴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요. 그 나머지는 대의원회가 맡길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교재 잠깐 보세요. 오른쪽에 봐요. 70쪽에 가면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 자,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자, 근데 바로 밑에 적어봐요. 바로 밑에다가 정비법. 우리 정비법에 가면 정비법 100인 이상. 맨 끝에 두어야 한다. 쓰세요. 정비법의 정비조합은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따로 외워두면 헷갈리거든요. 자, 도시개발조합은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 둘 수 있다고. 정비조합은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답니다. 자, 그러면 50인 이상인 조합 바로 위에다 적어봐요. 바로 위에다가 100인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적어봐요. 100인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응? 여기 보세요. 조합원 수가 100인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맞다? 틀린다? 맞죠? 100인인 하는 거는, 응? 100인인 하는 건 뭐죠? 50인 이상 맞죠? 그죠? 도시개발조합은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 둘 수 있다잖아요. 근데 시험이 이렇게 나왔어요. 29회 때. 100인인 조합은 하니까, 개발법은 50인 했는데 100인 아닌데 X 이러면 안 된다. 100인인 경우는 50인 이상 맞잖아요. 둘 수 있다. 맞다. 다시 한 번. 도시개발조합은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비조합은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 두어야 한다. 근데 문제는 100인인 조합하고 구체적인 사례로 왔으니까 100인인 경우는 50인 이상 맞잖아요. 그죠? 그럼 대의원회 둘 수 있다. 맞아요. 50인 이상인 경우는 이러면, 50인 이상인데 100인은 50인 이상이잖아요. 그죠? 맞는 말이다. 이런 거를 평소에 연습해두고 시험 치러 가야 되지. 바로 그저 문제집 받으면 전부 실수한다 이겁니다. 자, 다음 3번 대행. 자,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건 어떤 거죠? 다음 사항을 제외한 갈로. 다음 사항을 제외한 총회 권한을 대행. 아까 총회 권한 많았죠? 그럼 다음 사항을 제외한다는 건 다음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5개 묶어가지고 앞에다가, 총회 정권상. 이번에 개발계획 개, 오른쪽에 실시계획 실, 그 다음에 3번에 환지계획 한, 임원선임, 조합 합병 예산, 정관 변경, 첫 자를 전부 동그라미 봐요. 자, 그러면 한마디로 뭐다? 계실환 임정조는 총회 정권사항이다.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잠깐 보세요. 앞에 거. 이렇게 첫자를 따서 외워놨는데요. 환지 예정지 지정, 이것도 한자로 시작하죠. 그리고 처음부터 환지 계획은 총회 정권이지만 환지 예정지 지정은 대응할 수 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자, 환지 계획은 정권사항이지만 환지 예정지 지정은 대응할 수 있다. 그럼 조합 합병 예산은 가만히 봐요. 환지 계획과 환지 예정지 어느 게 중요해요? 환지 계획이 중요하다. 그래서 환지 계획은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없고 예정지 지정은 할 수 있다. 이상하네. 자, 그 다음
조합 합병 예산하고 수지 예산 똑같이 조로 시작하지만 조합 합병 예산이 중요하죠. 저건 대응할 수 없고 조합 수지 예산은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환지 계획 작성 옆에다가 환지 예정지 지정 X. 환지 예정 지정은 대응 가능. 자, 그 다음에 4번에 임원 선임 대신에요. 임원 선임은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없죠. 근데 시험에 뭐라고 나오면 옆에다 이사 선임 이렇게 적어요. 옆에다 이사 선임. 그럼 이사가 곧 임원이죠. 대의원회가 대응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임원 선임이라고 문제 안 내고 이사 선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자, 그럼 5번에 조합 합병 예산 같이 조로 시작하지만 밑에다 조합 수지 예산 X. 조합 수지 예산은 대응 가능. 자, 그 다음 8번 갑니다.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가 징수할 수 있다. 자, 조합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합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줄 연체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 다음 3번 갑니다. 시군구청장에게 징수 위탁할 수 있다. 자, 조합원이 부가금하고 연체료 같은 걸 제때 안 내면 시군구청장에 징수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징수금액의 100분의 4를 지급해야 한다. 시군구청장이 대신 받아주면 조합은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4를 시군구청장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100분의 얼마요? 4. 밑에다가 100분의 2x. 자, 그래 두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시행자 지정, 시행자 가운데 중요한 거 하나가 조합이죠. 그럼 지금까지 조합을 보셨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실시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자, 실시계획이 뭐죠? 공사계획이다. 자, 우리 도시계획 시설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도시계획사업. 근데 이 도시계획사업 가운데 시설사업하고 개발사업은 공사계획을 실시계획이라고 그래요. 근데 정비사업은 공사계획을 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실시계획 보겠습니다. 자, 실시계획은 공사계획인데, 자, 우리 지금까지 뭐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했어요. 그 다음에 시행자 지정했어요. 그 시행자 중에 하나가 조합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공사계획, 즉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시행자로 확정되는 겁니다. 아까는 시행자 지정된 거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시행자로 확정되는 겁니다. 근데 시행자가 신도시 공사하는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자기 마음대로 작성하는 게 아니다.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할 때 수립해놓은 개발계획 있죠. 이 개발계획에 맞게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돼요. 그래야 지정권자가 인가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뭐라고요? 개발계획에 맞게 실시계획을 작성. 자, 그리고 아까 이런 말 했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거기를 도시지역으로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근데 우리 국계법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돼서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된 것으로 보면 그럼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고 지구단위 계획 또 따로 작성하고 그러냐? 아니다. 요 실시계획 내용 속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하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 이 동네 설계거든요. 그죠? 설계. 실시계획 내용 속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해요.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만 받으면 지구단위 계획도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그냥 교재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시계획에 뭐 포함? 지구단위 계획 포함. 자, 그 다음 72쪽 갑니다. 인가.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하면 인가를 해준다. 누가 인가하죠? 지정권자의 인가. 그 구역 지정했던 지정권자, 국장이든 시도있었던 지정권자가 인가를 합니다. 그럼 2번 갑니다. 만약에 지정권자가 국장이라면 어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성남시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어떤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했는데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만약에 판교 신도시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했다. 지정권자다. 그럼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국장한테 인가 신청 들어오면 국장은 인가하기 전에 누구? 관할 시도지사, 경기도지사나 성남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의견 들어야 한다. 누구 의견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의견을. 이번에 시도지사인 지정권자는 시군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근데 일본의 국장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밑에다가 시군구청장 의견. 맞아요? 틀리죠? 그렇게 건너뛰면 안 되죠, 그죠? 문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국장인 지정권자가 시군구청장 의견을 시도지사를 패싱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국장 지정권자라면 시도지사 의견을, 시도지사인 지정권자라면 시군구청장 의견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번. 변경 폐지, 실시계획 인가받은 후에 그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한다. 그때도 역시 인가받아야 합니다. 다음에 2번. 경미한 변경. 경미한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뜻? 인가받지 아니한다. 자, 밑에 경미한 변경 쭉 있는데 다른 거 놔두고요. 2번에 가면 면적 100분의 10 범위 감소. 3번 사업비 100분의 10 범위 증감.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런 게 경미한 거다. 자, 그리고 4번 갑니다. 둘째 줄에 고시 동그라미. 그리고 1번에 공남 동그라미. 자, 그 나머지는 생략. 넘어갑니다. 자, 73쪽 가봐요. 셋째 줄에 실시계획 고시한 경우 시행자가 공사계획, 실시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았어요. 그럼 지정권자가 관보 공보에 고시를 했다. 근데 보세요. 여기 도시개발사업, 신도시 건설한다고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면 그 실시계획 내용 속에 신도시 만들면요, 도로, 공원, 학교 같은 기반시설 설치하겠죠. 또 용도 지역지구 같은 거 있겠죠. 우리 국계법에는요,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야 설치하잖아요, 그죠? 그럼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받고 이런 거 하나하나 도로, 공원, 학교 전부 도시관리계획 하나하나 다 결정해야 됩니까? 아니다. 실시계획 고시 내용 속에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고시만 되면 그에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다 있은 것으로 본다. 자, 첫째 줄에 실시계획 고시 내용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자, 신도시 만드는데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받아놓고 그 지역의 도로, 공원, 학교 일일이 도시관리계획 새로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에 관련된 거는 함께 다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근데요, 여기 도시개발 사업 하기 전에 A 방향으로 도로 설치한다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새로 실시계획 고시 내용은 B 방향으로 도로 설치한다고 실시계획 고시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럼 종전 도시관리계획하고 새로운 실시계획 고시 내용하고 서로 조촉되죠. 종전 관리계획 이미 결정된 건 A 방향, 새로운 실시계획 고시 내용은 B 방향, 서로 조촉되죠. 어느 게 효력이 있다? 새로 결정된 게 효력이 있겠죠, 그죠? 이거 충분히 감안해서 변경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때 어떻게 한다? 자, 보세요. 종전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중 새로운 실시계획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 전체를 묶어서 관로하고 뭐 된 것으로? 새로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밑줄 쫙 그세요. 자, 4번 갑니다. 첫째 줄에 실시계획 인가 받으면 다음 줄 인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위에다가 다음에 인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올 건 아니에요. 이거 많이 보셨죠, 그죠? 어떤 인허가 받으면 관련된 인허가 함께 다 받은 것으로 봐준다. 그걸 인허가의 의제라 그래요. 자, 봐요.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했다고 실시계획 고시 받아놓고 관련된 인허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받으면 사업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인허가를 받으면 지정권자가 인가하기 전에 그에 관련된 기관장하고 사전에 미리 협의하고 인가해주면 여기 다음에 인허가는 함께 받은 것으로 봐준다. 몇 가지요? 여기 책에는 페이지 줄이려고 4번까지 적어놨지만 사실은 한 30가지가 돼요. 함께 다 받은 것으로 봐준다. 시험에 나올 일은 없다. 자, 넘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게 뭡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서 개발계획 수립했다. 둘째, 시행자 지정했다. 그 시행자 중에 하나가 조합이죠. 그럼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가 인가받았죠. 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어요. 이제 시행자 확정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부터 이제 수용 방식, 환지 방식 나눠서 살펴보자. 지금까지는 수용 방식이든 환지 방식이든 공통입니다. 이제부터 수용 방식, 환지 방식 나눠보자. 어떤 경우에 수용 방식하고 어떤 경우에 환지 방식 할 거냐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방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 두 가지다. 근데 두 개를 믹스해서 쓰는 게 바로 혼용 방식이, 이건 독자적인 방식이 아니겠죠, 그죠? 세 가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 도시개발 사업하면 어느 방식으로 할 거냐 하는 거는 시행자가 정한다. 시행자가 수용 방식을 건지 환지 방식을 건지 정한다. 근데 시행자가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경우에는 수용 방식 해라, 저런 경우는 환지 방식 해라 정해놨다 이겁니다. 근데 30회 시험 때 시행자가 환지 방식, 시행자가 시행 방식 정할 때는 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아요? 틀렸죠?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이거지. 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아니죠, 그죠? 일부러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속임수로 쓰는 겁니다. 국장 허가 받는 게 아니고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행자가 정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수용 방식하고 어떤 경우에 환지 방식 할 거냐. 지금부터 살펴보자. 자, 우리 교재 잠깐 보세요. 그 1번에 수용 방식, 또 환지 방식, 혼용 방식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바로 밑에다가요. 자, 74쪽에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3개. 74쪽. 그 바로 밑에다가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행자가 시행 방식을 정한다. 우리 교재는 생략되어 있어요.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행자가 시행 방식을 정한다. 자, 그거지. 밑에다가 국장 허가 받는다. X. 국장 허가 받는 건 아니죠. 그렇게 시험에 나왔다 이겁니다. 자, 그럼 밑에 2번을 보시면요. 환지 방식이 있고 수용 방식이 있고 혼용 방식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환지 방식 할 거냐? 자, 보시면 첫째 줄에 토지의 교환, 분할, 합병 밑줄 쫙 떠봐요. 그럼 토지를 교환한다는 거는 그 자체가 바로 환지죠, 그죠? 그럼 이거는 당연히 환지 방식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목 형질 변경 밑줄, 이런 것도 환지 방식이 좋아요. 자, 공공시설 설치 변경 줄자 꺼봐요. 잘했습니다. 수용 방식은 시행자가 구역 안에 모든 토지를 협의 매수하고 협의 매수 안 되면 강제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시행자 소유로 만들어 놓고 사업하는 겁니다. 이게 수용 방식입니다. 근데 환지 방식은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권리 그대로 놔두고 공사 완료 후에 새로 조성한 토지로 권리 옮겨주는 겁니다. 그럼 원래 가진 이 토지를 종전 토지, 나중에 바꿔줄 토지 이걸 환지. 그럼 사업기간 중에는 토지 소유자 소유권이 종전 토지하고 환지 어디에 있다? 사업 중에는 토지 소유권이 종전 토지 환지 어디에 있습니까? 종전 토지입니다. 자, 종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가 종전 토지가 아니고 현재 소유권이 있는 토지를 종전 토지라 그래요. 나중에 바꿔줄 땅을 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토지 소유권은 종전 토지에 있죠. 자, 근데 종전 토지에서 환지로 갈 때 면적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들어요. 자, 그럼 종전 토지 만약에 100평이라면 나중에 환지 받을 땅은 50평. 이런 식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 토지 면적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자, 첫째는 신도시 만들려면 원래 논밭 들판 같은 데 도시개발 사업 하잖아요. 근데 여기를 도시로 만들려면 도로, 공원, 학교,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죠. 개인 땅에서 떼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기반시설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면적이 줄어들죠. 둘째는 이 사업하려면 많은 경비가 들죠.
개인 땅에서 떼내서 모아가지고 이걸 채비지로 지정해요. 그거 팔아가지고 그동까지 경비청 나가는 겁니다. 채비지. 기반시설 용지나 채비지 등을 떼죠. 그래서 면적이 100평에서 50평 이런 식으로 줄어듭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줄어드는 데 대해서 소유자들은 불만이 있다, 없다? 불만 없죠. 전에는 논밭들판 가치 적은 땅 100평이었는데, 이제는 새로 신도시 조성 신식하지 않은 땅값 비싼 50평이 되는 거죠. 오히려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유자들은 불만 없다. 근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뭐가 좋아요? 도로, 공원, 학교, 각종 공공시설 용지를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짜로 얻어요. 이 떼내도 소유자들 불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수용 방식 하면 어떻게 돼요? 전부 소유자의 땅 팔고 나가는데 시행자가 소유자 보고 당신 토지에 공원 용지로 좀 기부해라. 내놓을 리가 없죠. 환지 방식은 면적이 줄어도 떼어도 나머지 땅값이 올라서 이익을 기대하니까 내놓을 수 있지만 수용 방식이 전부 땅 팔고 나가는데 이 땅은 공원 용지로 기부하라면 내놓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전부 돈 주고 사야 돼요. 자, 지자체는 공공시설 설치하려면 수용 방식, 환지 방식 어디가 유리하다? 환지 방식 하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기반시설 용지를 다 공짜로 얻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 많이 했지만 공공시설 설치 필요 줄자 그거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요거 수용 방식 아니고 환지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2번. 지가가 인근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지가가 현저히 높아요. 자, 예를 들어서 강남구 어떤 동네에, 그죠? 외곽 지역에, 뭐, 구룡마을이나 이런 곳에, 그죠? 강남구 어떤 동네에, 그래도 그 강남이니까 지가가 아주 비싸다,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가가 높은데 이걸 가지고 수용 방식으로 하면요. 수용 방식으로 하면 시행자가 토지를 전부 매입해야 되죠. 그럼 토지 매입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가가 현저히 높으면 이렇게 토지 매입하는데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가가 현저히 높으면 수용 방식이 어렵다. 그러면 소유권 그대로 놔두고 권리 옮겨주는 이거 하면 토지 매입 안 해도 되죠. 그러면 한지 방식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 자,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가가 현저히 높으면 수용 방식 시행이 어렵다. 왜? 밑에 갈려서 매입 자금이 과다함으로, 그죠? 지가가 현저히 높으면 수용 방식이 어렵죠. 토지 매입 자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죠? 그때 뭐로 시행한다? 여부를 하살펴고 한지 방식으로 시행. 그렇게 자, 지가가 현저히 높으면 수용 방식이 어려워서 환지 방식을 시행한다 이거죠. 근데 시험에는 뭐라 나오냐면 지가가 현저히 높아 환지 방식이 어려운 경우에 수용 방식으로 시행한다. 틀렸죠? 지가가 비싸면 현저히 높으면 매입 자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수용 방식이 어렵다. 그래서 권리 그대로 놔두고 환지 방식으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살짝 바꿔가지고 지가가 현저히 높아 환지 방식이 어려운 경우에 수용 방식으로 시행한다. 틀렸다. 그 밑에 한번 표시를 해봐요. 현저히 높아 수용 방식 옆에다 환지 방식 X. 자, 그리고 환지 방식 시행 밑에다가 수용 방식 시행 X.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는 거. 이해를 하고 있나? 이런 거 묻는 겁니다. 자, 또 환지 방식은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어떤 동네에 만약에 환지 방식을 하면 이 사람 토지 100평에서 50평, 200평에서 120평, 500평에서 300평. 다 고만고만한 땅밖에 안 나오죠. 근데 우리 도시개발사업 신도시 만드는 주목적이 뭡니까?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하는 거죠. 그럼 50평, 100평, 120평 이런 땅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만들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수용 방식하면 어떻게 돼요? 시행자가 모든 토지를 다 매입하는 겁니다. 매입하고 안 되면 수용해요. 전부 시행자 소유가 되죠. 그래서 뚝 잘라서 1만 평 A건설, 2만 평 B건설. 그게 가기 나름이죠. 그럼 이 건설회사가 들어와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많은 이걸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도시개발 사업은 거의 수용 방식인 겁니다. 자, 그래서 수용 방식이 어떤 말이 있어요? 오른쪽에 집단적 조성 공급 줄자 끄고 위에다 택지의 이렇게 적어봐요. 택지의 집단적 조성 공급. 그게 무슨 방식? 수용 방식. 자, 위에 한지 방식 장점이 여러 가지 많지만 한지 방식은 대규모 택지가 안 나온다. 근데 요즘 신도시 만드는 주목적이 대규모 택지니까, 그죠? 택지의 집단적 공급하면 무슨 방식? 수용 방식. 그래서 별말 없으면 거의 수용 방식을 보시면 돼요. 혼용 방식은요,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을 믹스하는 건데, 밑에 쭉 1, 2, 3번 나오는데, 이건 아직까지 보시지 맙시다. 그죠? 넘어갑니다. 밑에 시행 방식 변경인데, 나중에 보시고,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75쪽 가면 시행방식 변경이 나와요. 이것도 아직은 보시지 말자 이겁니다. 자, 이제 수용방식 시행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한 장 넘겨보세요. 77조. 자, 수용방식이 대표적이다. 지금 도시개발사업은 거의 수용방식입니다. 구역 안에 모든